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관리가 제일 쉬웠어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적으로 살려고 아주 노력 중인 최열정입니다. 네, 자, 우리 쓸공언니에서 열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죠? 우리 열정씨가 네. 지난번에 2023년 경제 트렌드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소비 트렌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를 알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좀 써야 되잖아요. 그죠? 또 소비 트렌드를 알아야지 어떤 부분에 내가 생산을 해낼지도 아는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소비 트렌드 열정 씨가 열정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그때 설명드리기로 트렌드 세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나만 트렌드를 하고 접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러 개를 좀 세트. 네, 그래서 시리즈로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여러 개를 생각을 해서. 세팅을 해보자. 네네, 그쵸. 그래야 트렌드 세터라고 할 만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소비 트렌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소비 트렌드 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죠. 그쵸? 매년 이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님.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성함이 참 이렇게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맞아. 않잖아요. 맞아요. 되게 부모님들이 잘 지으신 것 같아. 네. 발음은 조금 힘들지만 네, 그래도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질 않아. 맞아요. 김난도 교수님. 그 김난도 교수님이 또 요새 그 책이 그 해를 거듭해 갈 때마다 맞아요. 그 책 표지에 입고 계신 옷의 스타일이 되게 세련되지세요. 그치. 사람은 이게 방송빨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스타일도 좋아지시고 헤어스타일도 더 깔끔해지시고 맞아. 이게 사람이 방송물을 먹으면 달라지나 봐. 우리도 이제 뭐 별거 아니지만 사실 목소리가 갈수록 우리는 스타일은 그대로인데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진화하는 중.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김난도 교수님 혼자 쓰시는 책은 아니고 그 연구진 분들이랑 같이 출판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요. 네. 저도 이제 매 연말이 되면 이제 읽어보려고 꼭 쟁이는 책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쓸공님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쓸공님들하고 이제 공유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읽게 되더라고요. 원래 그냥 휙휙 읽는데 한 달이 걸려서 또 읽었네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게 아니라 쓸공의 무게를 견디는 거지.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다 이미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연말에 거의 대부분 읽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복습하신다는 마음으로. 맞아요. 네. 까먹으실 때쯤 됐어. 맞아. 그래서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매년 이제 그 해의 대표 동물을 가지고 키워드를 만드는데 2023년은 검은 토끼해 개묘년이잖아요. 그래서 네. 키워드가 레빗 점프. 토끼처럼 점프한다? 그걸로 총 10가지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어요. 네. 이제 요 10가지 키워드가 어떤 항목들인지 한번 천천히 훑고 지나가 볼게요. 책에서는 10가지 키워드를 경제, 사람, 기술 3가지 측면으로 유형화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경제 트렌드로는 평균 실종, 체리 슈머, 뉴 디맨드 전략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선정을 했고, 요 키워드들은 이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이 전환이 되고, 불황에 따른 시장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런 트렌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측면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를 한다. 이런 측면인데 키워드로는 오피스 빅뱅, 인덱스 관계,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 네버랜드 신드롬 이 총 5가지의 키워드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술 측면에서는, 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이 두 키워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기술이 진보하면서 이제 유통과 음. 공간의 네. 변화가 발생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요 키워드들만 딱 들었을 때는 어떤 사실 키워드가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네버랜드 신드롬. 아, 네버랜드. 네, 저도. 그쵸. 그게 참 뭘까? 네. 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쵸. 그 피터팬이 살고 있는 네버랜드. 네버랜드. 그죠? 그쵸. 약간 좀 짐작은 가는데 되게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그거 이제 제가 마지막에 오. 설명을 드릴 키워드 기다리셔야 돼.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요 10가지 키워드 중에 저는 한 5가지 키워드를 뽑아왔어요. 네. 이제 제가 흥미를 느꼈던 그런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흥미를 느꼈던 점이 이제 제 삶에서 뭐 이 여러모로 이런 흐름이 있나, 뭐 내 삶에 되게 이런 네. 방향성이 있나 이렇게 느꼈던 부분을 네. 요 트렌드라는 키워드로 딱 찝어준다는 느낌? 그러면서 이게 뭔가 삼삼했는데 딱 명확해지는 느낌. 그렇죠. 그죠. 그게 딱 저한테는 와닿으면서, 요 키워드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3년도에 어떤 트렌드가 유행하게 될지, 네. 지금부터 좀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김난도 교수님 유튜브에서 나오신 네.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네. 매해 책을 만들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챕터가 첫 번째 챕터래요. 그쵸. 사람들이 책 열어보고 앞부분 읽고 사지 뒤 열어보고 사지 않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쵸. 영화도 마찬가지야. 첫 3분에서 확 그쵸. 사로잡아야 돼, 사람을. 그러니까. 그쵸. 누구나 그러는 거야. 누구나 그렇지. 근데 갑자기 그 말씀 하시니까, 그럼 나는 약간 제가 트렌드 브레이커잖아요. 그럼 나 책 살 때 뒤부터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이 드네. 갑자기. 청개구리로 나가고 싶네? 그러니까.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다 그런가요? 심혈을 처음에 기울인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보고 사세요. 그래야 알겠습니다. 실패 확률이 없어.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3년 첫 번째 트렌드는 바로 평균 실종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 일단 느낌이 오죠, 요거는. 네. 일단 우리가 평균이 아니야. 아니야. 맞아. 일단 여자들이 시사경제 얘기하고 있는 것도 편견이 아니고 아니야. 이거는 여자에 대한 그 편견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사실은 육아인데 예. 이거를 거스르고 예, 그쵸. 반대되는 행동을 막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니까. 안 그래도 우리 남편한테 미안한 게 철없이 방송한다고 막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이틀 막. 동안 지금 주말 내에 지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뿔이 났어요. 미안합니다. 네, 평균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부인을 만난 죄. 그러니까. 네. 이해해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요 평균 실종이 이제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전의 삶이라고 하면 네. 정형화된 프레임이 약간 있었고, 그리고 맞아. 그 안에서 튀면 안 되고. 맞아.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 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고 어디 가도 둥글둥글 모나지 않게. 그렇지. 예, 부모님들도 꼭 얘기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너무 튀는 행동하지 마라. 막. 우리 배우자 선택할 때도 둥글둥글한 사람 네. 선택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듣잖아요. 그쵸. 나 자신도 어디 가서 너무 내 의견을 너무 막 명확하게 나타내면 안 좋아. 미운 털 박힐까봐.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꾹꾹 누르고 그러지. 그렇죠. 그렇게 산 사람이 우리 세대가 이제 끝이고, 예. 그 다음 세대부터는 정형화된 삶이나 표준적인 삶이 사라지고, 양극화된 삶. 그리고 N극화, 여러 이제 다극화된 삶, 그리고 단 하나로 단극화된 삶으로 사회가 재편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실례가 덕후질. 맞아요. 그죠? 그런 덕후질. 근데 있어. 저도 우리도 이게 덕질의 하나인데, 저도 이게 방송하고 이제 특히 영자신문, 뭐 경제신문 관심 많잖아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건 덕질이다. 이건 덕질이야. 정말 게임하면 시간 안 가는지 모르듯이. 그죠? 맞아.
그거를 읽고 막 이게 뭐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닌데 진짜 덕질하듯이 혼자 좋아가지고. 그리고 나 언니 덕질하는 거 하나 더 알아요. 그 방송 기기. 방송 기기 덕질 진짜. 오늘도 뭐 하나 사왔잖아. 네, 오늘 그 스크린 그 리플렉션 그 감소시켜주는 필터를 샀거든요. 혹시 여러분 음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하나 빠지면 그렇게 덕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사실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양극화는 사실 경제 상황에서 제일 많이 두드러지게 느껴져요. 맞아요. 양극화가 우리 이제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그 저금리 시대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졌고, 그죠? 그 양극화가 지금 이제 2023년부터 고착된 상태가 이제 지속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로 하나 제가 소비 측면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작년에 대형마트 매출이 역신장을 했대요.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졌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참 마음이 고우시네. 왜? 왜냐하면은 하락이라고 하면 이사 좀 마음 아프잖아. 매출 하락. 그러니까 역신장. 고급 단어야. 되게 마음이 고우신 분이다. 단어 하나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네. 세심하시네. 그렇죠. 근데 반면에 백화점, 특히 고급 브랜드, 명품 브랜드의 판매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해요. 맞아요. 우리 명품관 가면 막 줄 서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오픈런. 그렇죠, 오픈런. 그런 거. 그렇다 그러네요. 그 MZ 세대들 사이에 그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선물 사줄 때 이렇게 명품 뭐 이렇게 사줘요? 운동화 사주고 그러는 케이스가 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알바를 몇 달을 해가지고 그 운동화를 사주는 거야. 운동화 신발 사주면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있잖아요. 당근마켓에 명품들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헤어지고 나면 또 당근하는 거야. 어머, 진짜? 우리는 옛날에 왜 명품 팔 때 구구스라고 압구정에. 나 고이비터도 알죠? 고이비터. 그런 데 갔었는데 요새는 당근이네. 요즘 당근을 엄청 판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성장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저렴이 상품으로 유명한 맞아. PB 브랜드. 맞아. 노브랜드 이런 그런 거. 데들이 또 성장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층인 대형마트들은 부진한데 반해서 초극단 이제 초저렴 상품과 초고급 상품이 인기가 있었단 얘기죠. 맞아. 그리고 양극화가 또 심했던 부분이 교육 측면. 참 그거는 양극화가 생기면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그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성적의 양극화가 심화가 됐다고 해요. 맞아. 공교육이 이제 팬데믹 동안 쉬어갔잖아요. 잠시 쉼을 가졌잖아. 그동안 이제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었던 아이들, 엄마들의 관심이 더 컸던 아이들은 더 성적이 올랐대요. 반면에 이제 집에서 지원이 좀 불가능하고 이제 디지털 기기 같은 것도 좀 보급이 덜 된 집 이런 아이들의 성적은 떨어져가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두툼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이게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죠. 그런 교육의 기회는 이제 골고루 주어져야 그치. 이게 사회가 성장을 하는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요 교육 측면은 좀 좀 염려가 돼요. 그리고 이제 양극화 다음에 두 번째가 N극화 현상인데요. 이제 N극화는 이제 나노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답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나 이제 보편적으로 아는 정답이 아니라 나만의 정답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는 맞아. 거죠. 요거는 좀 괜찮은 거 그쵸. 같지 않아요?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쵸. 개성이 표현될 수 있고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균이 사라지는 대신 발생하는 게 한쪽 방향으로 쏠린다는 거죠. 이게 한쪽 방향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단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단극화 현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플랫폼 경제. 이제 아마존이
독식하고, 그리고 쿠팡. 네. 이제 요즘 쿠팡 안 쓰면 뭐 살 수가 없잖아. 저희는 우리 집 그 경제 활동은 중단됩니다. 쿠팡 사라지면. 그러니까 이게 승자 독식 뭐 이런 사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쵸. 한쪽으로 쏠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쿠팡이 솔직히 배송 때문에 완전 뜬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배송. 같은 경우에도 방송 준비하다가 갑자기 막 10시에 11시 밤에 생각이 나. 내일 맞아. 그러면 장 볼 게 있으면은 그냥 바로 쿠팡을 시키면 되니까 정말 쿠팡에 감사해요. 주부로서 너무 진짜. 감사하지. 네, 그러니까 장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방송 만들고 뭐 하다 보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평균 실종이라는 트렌드 키워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뭘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무난하고 적당하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이나 뭐 기업이나 네. 상품이나 이런 거는 성공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난 근데 한편으로 조금 반가운 소식인 게 저는 참 별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너 왜 이렇게 별나니? 그치. 그냥 대충 맞추고 살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학교 때도 그러니까 되게 그 주변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칭찬 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충고 반인데 그냥 그러니까 참 열심히 사는 아이라는 그 말 속에 약간의 막 그런 거 있죠. 너 왜 이렇게 특별해? 특별하려고 그래? 뭐 이런 이렇게, 거. 뭐 이렇게 막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 막 그런 말 속에 약간의 그 냉소적인 느낌도 살짝은 한 방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고등학교 때도 수능 공부를 안 하고 갑자기 미국 드라마에 빠진 거야. 그래서 미국 드라마 대본을 구해가지고 미친 듯이 봤어요, 그거를. 영어를? 그러면서 영어를 잘하게 됐구나.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영어 성적이 좋아졌는데, 영어 실력이. 네. 근데 수능에는 딱히 도움이 안 됐는데, 지금 내 고3이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야.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함이 나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약간 이렇게 후회가 됐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후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온 거예요. 드디어. 언니의 사회가 온 거야. 드디어 뒤늦게. 날 전성기 다 지났는데. 아니에요. 지금부터 40부터 전성기예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평균적으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 세터잖아. 트렌드 따라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무난해지려고 되게 많이 무난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이제 노력을 좀 줄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이제 그 우리 열정 씨를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14년 전인데 딱 이 사람은 내 종족이다. 아 진짜 그런 걸 느꼈어요? 감이 딱 오는 거야. 아니 이게 외모도 비슷한데 난 잃어버린 내 자매를 찾은 것 같은 느낌? 우리 사람들이 자매 같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많이 그 막 장난도 많이 치는데 진짜 자매라고. 근데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범상치 않다. 진짜? 내 과다. 난 되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 개성이 왜 그거 있죠? 왜 이렇게 전구를 이렇게 보자기로 싸도 빛이 뿜어 나오잖아요. 그 빛이 뿜어 나오더라고. 그랬구나. 그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지. 여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러고 있을지 몰랐죠, 그때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회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목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오피스 빅뱅이에요. 사실 우리가 요 키워드는 여러 경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오피스 빅뱅이라는 단어만 안 나왔구나. 안 나왔지. 퇴사 열풍. 퇴사 열풍. 대사직의 시대 기억하시죠? 네, 대사직의 시대. 그래서 이런 퇴사 열풍의 원인이 바로 임금 대비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일할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점. 요걸 저희가 같이 짚어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원인을 보면 조직보다는 내 삶이 그리고 나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 전 사실 조직보다 내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거의 10년 전에 깨닫고. 그러니까 이 사람 평균적인 삶이 아니야. 역시 우리는 비범한 사람이었어. 비범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회사에서 신입사원들한테 이야, 이 사람 임원이 될 제목이야. 네. 이렇게 말하면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그러니까 요 문맥상으로 내가 맞춰봤을 때는 욕이지. 근데 우리 때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칭찬이죠. 그렇죠. 듣고 싶어서 되게 이쁘게 보이려고 되게 그래. 노력했잖아. 일 잘한다는 얘기예요. 너 왜 이렇게 일 잘하냐? 이런 의미로 우린 받아들였잖아요. 그치.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열심히 했지. 근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아무 감흥이 없대요. 이 말에. 왜냐면 나는 임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목표가 그게 아닌데 왜 이 사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 우리 세대 임원들이 얼마나 개인적인 삶이 비참하게 보였길래 그러니까 MZ세대가 그런 생각을 절대 하냐. 임원이 목표가 아니래요. 이 사람들이 내 삶이 중요하고 내 가치관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오래 남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이제 퇴직 열풍의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퇴직 열풍과 함께 또 불고 있는 바람이 이직 열풍이에요. 그래서 내 가치관과 안 맞고 나의 노력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떠나는 거야. 그런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죠. 조직의 충성,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MZ 세대들의 부모 세대들을 봤을 때, 아버지 진짜 우리 얼굴도 못 보고 평생 저렇게 회사에 그치. 바치셨는데 집에서 가족들과는 이미 멀어졌고, 그치. 그죠.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뭐 엄청나게 재벌이 되셨냐? 그것도 아니고, 아니야. 경제적으로 완전 풍요하지도 네, 않아. 완전 풍부하지도 않아. 이러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MZ 세대들이. 맞아요. 사실 저희 때 제가 면접을 보거나 혹은 면접관으로 들어가 보면 이직이 너무 잦은 사람이면 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직이 능력인 시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정관리 언니는 네카라 쿠베당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알긴 해요. 나 처음 들었는데 이거. 내가 아는데 모른다고 하긴 좀 그러네. 그 네이버 알았지? 뭐 카카오 그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이 앞글자고 당근도 들어가는구나. MZ 세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이래요. 그래서 요즘 능력자들은 이 회사들을 도장 깨기 하면서 다닌대.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익숙한 회사를 좋아하네. 그렇지. 그쵸. 그리고 약간 좀 새로운 시선 이런 회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여기 도장 깨기를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나와 가치관이 맞는 회사가 없다 하면 창업하는 게 어떤 능력자들의 트렌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오피스 빅뱅의 전환점이 된 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사실. 맞아요. 맞아.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저도 사실 퇴사를 했고.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얘네. 우리 열정 씨가.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로 굳이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아니면 오히려 회사를 안 나갔더니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걸 알아버린 거야, 사람들이. 그치. 그래서 대사직의 시대와 대프리랜서의 시대가 조금 빨리 앞당겨진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전에도 이런 오피스 빅뱅과 같은 큰 변화가 발생한 적이 있었대요. 언제지? 1860년대라는데 옛날이네요. 런던에 네? 콜레라가 유행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도 팬데믹이네. 그쵸. 이게 팬데믹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이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탈도시화가 본격화됐대요. 콜레라 이전에는 다들 이제 집 근처에서 일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침 든든히 먹고 한 출근해서 3-4시경에 이제 퇴근을 한 집으로 바로 퇴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녁을 먹고 그게 일상이었는데 탈도시화가 되고 이제 철도가 마침 그때 또 막 깔리면서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침 먹고 회사에서 점심 먹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저녁 먹는 런치라는 개념이 이때 생긴 거래요. 되게 늦게 생겼네, 런치 개념이. 그쵸. 이 삶의 어떤 그 정형화된 이 패턴이 좀 바뀌는 그런 계기가
이때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콜레라로 출퇴근 개념이 전환이 있었고 이번 팬데믹으로 오피스라는 개념의 변화가 조금 발생을 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요. 이제 다시 우리 다 출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갈등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약간 왜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막 코로나여서 막 회식도 없고 아무도 안 만나다가 이제 매니지먼트 층에서 관리자 층에서 다시 사람을 결집해야 되니까 다시 또 막 회식을 약간 추진하는 거야. 맞아. 예전 같지 않지 안 모여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분위기를 다시 조성하려고 하나 또 이 새로운 세대들은 그걸 약간 거부하는 상황이고. 안 해도 잘 돌아가던데 왜 이걸 굳이 해야 돼? 되죠?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갈등이 좀 발생할 것 같긴 해, 조직에서. 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가치관으로 조직을 관리하거나 그렇게 이제 회식을 강요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도 내가 커리어를 관리를 할 때 예전에 그런 마음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되고 진짜 나한테 맞는 일이 뭔가에 맞아요.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더 많아진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 중에 하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 뒤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쵸.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이제 지금 수익은 없지만 열심히 내일을 찾아가는 중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였죠. 그러니까 네. 그런 계기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피스 빅뱅이 제 관심을 끌었던 두 번째 키워드였고 네.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알파 세대가 온다입니다. 알파 세대. 2018년도에 영국에서 네. 18개월 된 아이가 처음 한 말이 엄마가 아니었대요. 뭐였지? 알렉사.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진짜. 어떻게 진짠가? 진짜래요. 이게 실화라고 거기 뭐 뉴스에 이렇게 났었대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서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디지털 원주민들이 대표적인 알파 세대의 특징이래요. 그러네. 우리 딸들 세대. 그래, 맞아요. 진짜. 그래서 알파 세대가 누구냐를 좀 살펴보면 197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들을 X세대라고 불렀잖아요. 그 뒤에 이제 1980년에서 94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를 Y세대라고 불렀고, 그 뒤에 이제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가 있었죠. 그래서 M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를 합쳐서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Z까지 이제 알파벳이 끝났어. 그러네. 그러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네. 다시 A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A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와 신세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신세대들이 이제 출연했다라고 해서 알파 세대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이름 진짜 잘 짓잖아요. 잘 졌네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베타 세대인가? 베타지. 베타 감마 이렇게 가는 거지.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알파 세대에 좀 더 혹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 딸아이들이 이제 맞아요. 여기 이 알파 세대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좀 더 이해해보고 싶더라고. 맞아, 나 이해하고 우리 딸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 맞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2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아직 안 태어난 애도 있어. 그러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 알파 세대는 신세대의 기수인 1980년대생인 밀레니얼 세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큰대요. 이 아이들 자체가. 그렇겠네. 이 밀레니얼 세대도 사실은 신세대였고 맞아. 유년기에 집중 양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한두 명밖에 안 태어나니까 그쵸. 이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정형화된 성공, 그러니까 뭐 임원이 되고 된다던가 뭐 박사가 된다고 이거보다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희망한다라는 경향이 커지는 세대였는데 이 부모들한테서 길러진 아이들 알파 세대는
더 자기 중심성이 높아진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엄마 왜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돼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 애기들은 정말 그 근본적인 질문을 나한테 던졌을 때 저도 이게 멍하더라고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냥 뭐 왜 해야 되지? 나도 그런 생각이 약간 들고 우리 엄마 아빠들처럼 그냥 해 이게 안 되잖아. 우리도 그쵸. 사실은. 네. 그래 왜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걸 잘하기 위해서야라고 얘기해도 난 하고 싶은 거 없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없어.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전교 1등, 엄친아 이런 개념이 전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나마 엄친아도 옛날 말이구나. 엄친아라고 그러네. 하면 얘는 자기는 다 나는 나, 너는 너 각자의 개성이 있는 아이들인데 왜 엄친아가 중요하냐라고 보는 거지. 하긴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엄친아들 보면은 부럽거나 뭐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강요를 받았을 뿐이지 우리도 우리 개념에 받아들이지는 못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더하지.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겠지. 나처럼 옛날 사람도 엄친아 봐도 안 부러운데. 안 부러워. 그러니까. 걔네가 부럽겠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은 모두가 셀럽이래요. 개인이 다 셀럽이야. 그래서 요즘 10대들이 쓰는 SNS 매체가 주로 뭔지 아세요? 틱톡? 틱톡. 그죠. 나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사실. 저는 써보셨어요? 틱톡 몇 분 하다가, 이러다 바보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해요. 그래요? 이게 유튜브 쇼츠도 그렇고, 이게 나의 뭐라고 표현될까? 그게 굉장히 말초 신경만 자극하고, 이러다가 내 전두엽이 퇴화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니도 저는. 기성세대야, 이제, 그러면. 어떡해. 빼박이네. 이 틱톡의 알고리즘 자체가 좀 특이하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채널들은 구독자 중심의 매체여가지고 이미 입지를 다진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파워를 가진 그런 매체들이잖아요. 근데 틱톡은 추천 기반의 포유 페이지가 첫 화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요 화면에 일단 한 번만 노출되면 벼락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10대들은 입지를 굳혀온 단계도 아니고 근데 다 자기들 개개인은 셀럽이야. 그러니까 한 번의 벼락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는 틱톡의 알고리즘에 더 이렇게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솔직히 유명 컨텐츠가 많이 나와요. 그치. 유명 유튜버거나 아니면 뭐 공식 채널들. 그게 근데 일반인이 이렇게 주요 화면에 뜨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지. 근데 틱톡은 진짜 그냥 초등학생 우리 주변에 흔한 아이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틱톡이 10대들 사이에서는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렇구나. 그 틱톡 요 사무실 우리 같은 사무실 쓰잖아요. 그래요? 네. 몰랐네. 한번 써봐야겠다. 나도 틱톡. 아니 틱톡 말만 들었지 사실 한 번도 이렇게 써볼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크게 생각 안 해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말초적인 즐거움이란 게 꼭 뭐 제시해야 될 건 아니에요 사실. 맞아. 인간이 뭐 말초적인 즐거움도 즐기고 살아야지 막 학문적인 것만 할 순 없잖아. 그렇지. 우리가 드라마 보는 것처럼 애들은 틱톡에 거기 쇼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긴 한데 이제 그게 중독성이 강하다는 면에서 그건 좀 이제 그거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조금 엄마가 부모들이 제시해야 되고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 디지털 원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중독성 이거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중간중간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지. 부모랑 관계가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아무리 예쁘게 얘기해도 이제 저는 최대한 뭐 눈 나빠지니까 좀 쉬었다 볼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반감이 생기죠.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들이.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 개입은 해야 되는데 그걸 맞아요. 어떻게 할 건지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제가 한번 애들이 하는 거니까 알아야 돼가지고 모르면은 이게 이제 컨트롤도 안 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이제 봤는데 저도 막 2-3시간 후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야, 나처럼 독한 사람도 이런데, 아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 진짜. 그리고 이제, 그거랑 또 다른 측면으로 알파 세대 특징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8포켓? 이걸 8포켓이라고 해야 되나? 그 8포켓 하니까 재밌다. 8포켓. 어떻게, 그냥 8포켓에, 그냥 8포켓. 8개의 포켓. 8포켓, 10포켓. 10포켓. 10주머니. 그치. 8개의 주머니, 10개의 주머니.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기본으로 이제 8개 이상의 주머니를 지갑을 장착한 아이들이,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이렇게 이미 6개잖아요. 거기다가 고모, 이모, 삼촌, 막 이렇게 해서 8분 이상의 용돈을 지급하는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우리 손자들은 안 됐다. 왜요? 왜냐면은 별로 줄 사람이 없어. 고모 이모가 없어. 고모 이모가 없잖아. 안 됐네. 우리 딱 자식 세대까지만 혜택을 보네. 그러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하나씩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또 애를 많이 낳고 싶대. 오, 그래? 우리 딸은 자기는 막 2명, 3명 낳고 싶다고. 엄마는 왜 이렇게 조금만 낳았어? 맨날 이러더라고요. 애국자네요. 잘 키워보세요. 그래서 또 그 반대 여파로 많이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로 맞아. 가면.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경제교육이 좀 기성세대와 달라야 한다고 해요. 기성세대는 우리는 용돈이 부족했던 세대잖아요. 그쵸. 뭔가 항상 모자랐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우리 욕구는 있지만 이 용돈 하에서 억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맞아. 세대였는데 맞아. 지금은 용돈 너무 많아. 근데 이걸 내 욕구대로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내 욕구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심어줘야 되는 그런 세대다라고 하더라고요. 용돈이 많다는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막 우리 애기가 이제 용돈을 많이 받으니까, 아니, 돈이 방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나 정말 내 사전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야. 나는 어렸을 때 돈 3,000원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혼났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막 10,000원짜리 굴러다니니까 너 이럴 거면 주신 용돈 내가 이제부터 이제 그러니까 딱 시간이 있어서 1시간 이상 굴러다니면 내 돈이야? 그랬어요. 근데도 그냥 굴러다녀. 그러니까 별로 욕심이 없어 애들이. 그래서 약간 좀 걱정됐어. 경제관념이 너무 없을까 봐. 그러니까 그 돈이 체험적으로 이 돈이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는 사실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라도 내가 만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거 참 고민이 힘들어요. 좀 많이 되죠. 이거 경제교육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해도 주위에서 주시면 끝이야. 그렇다고 주위 분들한테 용돈 그만 주지 마세요. 할 수 없죠.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가 잘 쓰고 잘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교육 측면을 또 넘어서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일상 놀이 분야가 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언니가 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번에 저한테도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알파 세대들이 일단은 줌과 같은 온라인 모임에 되게 친숙한 세대잖아요. 그렇다고 오프라인 놀이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놀이터를 가진 않지만 놀이터를 대체할 알파 세대만의 놀이 활동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뭐냐면 다이소 가서 물건 구경하고 맞아. 인생 네컷 가서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맞아. 마라탕으로 배를 채운 다음에 버블티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게 최고의 하루래요. 어머머머. 아니 나는 마라탕이 되게 맵잖아요. 어른 먹기에도. 자극적이고. 아니 애기들이 그 맛을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그걸 먹는다면서요? 저는 오히려 0단계 먹거든요. 딸이 더 매운 거 먹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딸이 저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런 사적 모임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다이소 갔다가 인생 네컷 찍고 칼국수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는 우리 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요즘 아이들 문화였구나. 문화예요. 맞아요. 이게 공감이 가더라고. 저녁에 밥 먹고 이제 산책한다고 다이소 가잖아요. 그 동네 그 초등학생들이 다 모여서 사랑방이야. 인사해.
인사하느라 바빠. 맞아.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학교 앞에 문방구가 쫙 있었잖아요. 맞아. 거기를 이제 다 거치면서 집에 가는 건데. 그쵸. 요즘 그게 없더라고. 거기서 불량식품도 좀 사고, 하고 장난감도 그렇지. 좀 100원, 200원짜리 사고. 떡볶이 하나 먹고. 그러고 이제 친구장 가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문화는 없잖아요. 같이 그쵸. 친구들이랑 하교하면서 뭐 사먹고 이렇게 할 문방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원, 2,000원으로 쉽게 살 수 있는 다이소를 가는 거지. 맞아. 스티커 사고. 맞아요. 그놈의 스티커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집에. 있어도 또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떨 때는 참 그런 생각도 들어. 그 스티커 디자인하는 사람들 정말 그 한없이 창의력으로 뭔가를 창작해내야 그쵸. 되잖아요. 그 쬐끄만 거 진짜.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알파 세대 특징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딸, 뭐 아들들의 어떤 특징이나 하는 행동들이 좀 이해가 가죠. 네, 너무 우리가 잡담을 많이 해가지고 한번 다시 서머리를 해주실래요? 저 알파 시대 특징이. 첫 번째는 디지털 원주민이다. 디지털 원주민이다. 그리고 A 포켓, 10포켓을 장착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늘 이렇게 몸에 배어 있다. 아이들이. 부럽다. 난 왜 그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모두가 셀럽이다. 모두가 셀럽이다. 모두가 나는 셀럽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놀이 문화에서 이제 특징들이 좀 있었죠. 주민이랑 친하고 이제 뭐 다이소 갔다가 뭐 이런 놀이 문화들이 있다. 어느 정도 파악됐네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언니가 지적했듯이 디지털 모바일 네이티브니까 그게 중독성에 이제 좀 취약할 수 있으니 그건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쵸.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소문에 의하면은 이 실리콘밸리의 그 디지털 거인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임원들 자식은 심지어 노트패드도 안 주고. 그치, 책만 읽게 하고, 노트 필기도 종이로만 하라 그러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있어. 진짜 확인은 못 해봤지만, 우리가. 그런 소문이 있어. 근데 저는 이제 그 노트 필기가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 이제 노트 필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디지털로 옮기거든요. 사무실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99% 다 바로 노트북에 치는데 나만 혼자 줄긋고 쓰고 있어. 근데 나는 그 아날로그 감성을 버릴 수가 없어. 저도 항상 프린트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야지 편하거든요. 머리에 들어가는 느낌이야. 진짜 맞아.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알파 세대 아이들 잘 키워서 나라의 제목으로 잘 써야죠. 네. 진짜. 여기가 세 번째 트렌드였고 아직 2개 남았어요. 그렇군요. 네 번째 키워드가 이제 기술 트렌드를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 공간력이에요. 공간력. 이게 왜 기술 트렌드일까 봤더니 이제 메타버스나 온라인 이런 가상현실이 구체화되면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재해석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가상현실이 뜨면서 이제 오프라인 세상에 약간의 힘을 잃는 거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는 공간들이 재탄생되고 이러한 새로운 공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일단 공간이 예뻐야 돼. 그러니까 크고 예쁘고 뭔가 사람을 밝게 만들어줘야 그렇지. 돼. 옛날에는 기능을 하면 됐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학원이다. 그러면 칠판만 있으면 되고 의자랑 책상만 있으면 돼. 맞아요. 이제는 무조건 세련되고 이뻐야 돼요. 그렇죠. 옷을 사러 가도 거기에 옷만 보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리 애기도 이제 만약에 이제 맛집이 있고 이제 예쁜 데가 있으면은 자기는 아무리 맛집도 인테리어가 너무 우울하다고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래된 맛집들 있잖아요. 노포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먹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근데 노포 반, 히포 반이에요. 그러니까 노포 먹다가 이제 질리면 히포 갔다가 히포 가서 이제 맛없으면 노포 갔다가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남편하고 애기는 무조건 히포. 노포 난 맛도 다 소용없다. 난 무조건 인테리어와 세련된 감각이 중요하다 이러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거는 포장해서 먹으면 되고 사실 집에서 맞아. 배민으로 그냥 먹자 그래요. 먹고 사실 공간으로 가서 내가 직접 체험을 하겠다 하면 그 공간이 주는 어떤 좋은 그런 게 있어야 돼. 맞아.
그래서 그 예로 하나 제일 좀 요즘 뜨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이라고 있대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방가사유상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잖아요. 근데 이 전시를 예전에 우리가 박물관 하면 전형적으로 보이는 뭐 유리 뒤에 이렇게 쭉 전시가 이어지는 맞아. 그런 방이 아니라 한 공간에 한 방에 방가사유상만 딱 뒀대. 그래서 그게 사유의 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보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온대요. 거기 나도 앉아서 그쵸. 저도 요번에 이제 방학 때 딸아이랑 한번 가볼 생각인데 그냥 거기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서 주변에 둘레에 거기 앉아서 그냥 같이 사유를 할 수 있는 방인 거야. 그치. 그리고 문화재와 내가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느낌일 것 같아. 그리고 여러 개가 전시되어 있을 때보다 걔 하나만 딱 중앙에 전시되어 있을 때 그 파워가 맞아. 더 집중도. 세져 버린 거죠. 그치. 그 사실 문화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의미가 깊고 역사가 서려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때 세대만 해도 외우고 요거 눈으로 잘 봐두고 이제 시험에 나오면 맞아야지 막 맞춰야지 요런 느낌이었다면 스쳐 지나가죠. 그래서 그리고 막 그 설명 막 읽어. 요게 무슨 시대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방가사유상이 주는 그런 어떤 임팩트와 요렇게 전시했을 때의 임팩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재해석된 거죠, 이거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문화재 중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를 뽑으라면 저는 석굴암이거든요. 저는 진짜 석굴암은 저의 그 soul place.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석굴암에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갔을 때 굉장히 막 뭔가 막 그 이상하게 그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 뒤로 이제 어떤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를 한 번씩 찾아가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갔었는데 저는 이렇게 석굴암에만 가면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경주의 공주 아니었나? 전생? 무슨 인연이 있나? 비구니? 그런가? 난 정말 비구니였을 수도 있어. 나의 이 학문만 추구하며 운둔해서 사는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그랬을 수 있어. 근데 그 석굴암만 보면 눈물이 너무 나고 진짜? 왜 나도 모르게 누가 이렇게 뭐 말도 시킨 것도 아니고 아무 사연도 없는데 그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가족하고 갔는데도 엄마 왜 울어? 막 남편도 왜 울어?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은 이게 석굴암에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무슨 사연 있는 여자처럼 그러니까 석굴암에 사연 거기서 헤어졌거나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오면 재충전이 돼요. 그래서 길을 갔나 보다. 그 석굴암을 또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방가사유상도 걱정되는 거 거기 가서 울까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거기 초등학생들이 엄마 저 아줌마 이상해 막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게 압도하는 그게 뭔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간들도 이렇게 이제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어야지 재평가 받는다라는 게 있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얘기는 또 위워크 공유 오피스 할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공간이 주는 힘이 있다. 그쵸. 이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쵸. 집에 있던 아줌마도 갑자기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전문가가 되는 공간의 힘. 그래서 이 공간역에는 이러한 오프라인의 어떤 해석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확대되는 여러 기술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공간역이라는 트렌드가 강화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번에 또 트렌드 3탄으로 기술 트렌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와, 이건 진짜 트렌드 이러다 트렌드 전문가 되시겠다. 그러니까. 김남도 교수님하고 한번 같이 합동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남도 교수님 같이 방송하고 싶어요. 팬심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메타버스 같은 기술은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버랜드 신드롬. 오, 드디어. 이름만 듣고 어떤 트렌드 한번 예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버랜드라는 건 일단 피터팬에 나오는 그 공간 이름이 네버랜드잖아요. 그래서 뭔가 피터팬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들이 많아지는 트렌드라고 해요. 맞아.
이제 보통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 좀 있고 불경기고 이러면은 어린 시절 향수에 젖으면서 뭐 위안을 얻고 이렇게 되면서 복고가 유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요새 밀레니얼 세대들 우리 대학교 때 입었던 옷 입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바지 그쵸? 좀 크고 네, 위에는 그러니까. 붓고 상의는 붓고 맞아. 비니 쓰고. 비니 쓰고. 이 트렌드 자체가 그런 이제 향수적인 어떤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수명이 좀 늘어나면서 네. 청춘의 시기 자체가 길어지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새 다 젊으시잖아요. 맞아요. 요새 환갑은 진짜 청춘이야.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젊어.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 여유 있으시고. 맞아. 관리도 잘 되고. 관리도 잘 하시고, 뭐 여유도 좀 즐기시니까. 맞아. 요즘 우리 보는 드라마 일타 스캔들에 나오는 스캔들. 전도연 배우님. 뭐 어딜 봐서 아줌마야. 그 언니는 그 언니는 너무나 옛날에 그 언니를 직접 봤어요. 네네. 옛날 서울극장 시절에. 그 언니가 이제 무대 인사로 오셨는데 너무 요정 같고 이쁘시더라고. 근데 지금도 요정이야. 그러니까 너무 귀여우시고. 나 그 언니 너무 좋아. 인상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제 네버랜드 신드롬에는 3가지 징후가 있는데 첫 번째 징후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돌아감, 리턴하고 그치. 싶다. 이게 첫 번째 징후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요즘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생일날 공주 세트 알아요? 다이소템. 전현무 씨가 그거 하고 했던 거. 무리센스인가 뭐. 네, 무리센스. 그게 이제 유행이라고 해요. 그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어떤 욕구의 하나라고 돌아감의 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지금도 백화점 가는 거보다 펜시점 가는 거 더 좋아요. 그러니까 문구 이렇게 구경하고 막상 사도 쓰지도 않는데 그치. 문구 너무 많아요 집에. 네, 근데 어린 시절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노트펜 막 다꾸템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사요. 그치. 대학 시절,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명품백 쇼핑보다 그게 더 즐거울 때가 있어. 맞아요. 딸하고 막 얘기하면서 그치.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뭐 이런 거 귀엽다 막 이러면서 맞아. 그죠. 그런 이제 징후가 첫 번째 징후고 두 번째 징후가 머무름, 스테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더 이상 나이 들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죠.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겠죠, 그런 마음. 저는 사실 이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 더 이상 나이 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굳이 좀 약간 고생스러운 면도 있잖아요. 맞아. 다시 공부해야 되고 다시 돈 벌어야 되고. 약간 그 겪었던 것까지 내가 겪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도 있고 지금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는 이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큰 피터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도요. 이 머무름의 한 예시로 혹시 아우디라는 용어 아세요? 나 이건 처음 들어보네요. 아우디가 그 차 이름이잖아요. 근데 아줌마들의 우정 뒤질 때까지. 되게 세다. 세나 아줌마들 아니야? 근데 이게 동네마다 요즘. 진짜? 동네마다 요즘 아우디 모임이 한창이래요. 그게 아줌마들이 지금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젊음도, 우정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모임인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한가인 씨 있잖아요. 그분도 자기도 아우디 모임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제 마지막 징후가 놈, 즉 플레이인데 플레이. 네버랜드에서는 어려운 주제도 쉽고 재미나게 소화가 가능해야 한대요. 그래서 네버랜드 신드롬이 유행하는 지금은 콘텐츠 시장의 소비 경향이 주제가 가벼워지고 주제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형태, 스타일, 난이도 등이 소비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랑말랑해지는 게 트렌드라고 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마지막 트렌드를 읽으면서 우리 쓸공 언니 철학과도 너무 맞닿아 있다. 그렇지. 우리 어려운 얘기 쉽게 풀어서 하는 게 특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제, 신문물 너무 어려운 주제일 수 있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쓸공님들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할까를 늘 고민하고 있으니까. 맞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트렌드 세터구나. 그러네요.
우리 옛날 같았으면 시사경제 얘기하면은 각 딱 잡고 뭐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뭐 이러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한 40, 50대 아저씨가 나와서 그쵸. 뉴스톤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얘기 지금 수다 떨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우린 트렌드 세터였던 거예요. 그러네. 자부심을 가져봐요. 그래서 이 네버랜드 신드롬 같이 이제 영원히 나는 어린아이로 남고 싶어 이런 사회 구성원들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른스럽지 못하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책에서 이제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은 건데 어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배우기를 멈출 수 없는 네버랜드에서 우리 모두 조금씩 성숙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조금 나이 든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 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야 나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계속 지니면서 또 어린아이들은 또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아이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면서 어른으로서 성장해가는 삶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에 좀 공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터팬을 보면서 진정한, 그러니까 나이 들지 않는 어른이란 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그치. 그러니까 피터팬처럼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늙지 않되 그런 책임 없는 모습은 아니야. 그치?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터팬이 이제 그런 웬디의 사랑도 외면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책임 회피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책임감을 좀 더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데 그 책임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맞아. 나쁜 것은 아니고 마음은 순수하게 가지되 책임감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피터팬을 이제 보면서 읽으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쨌든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월에 대한 뭐 경험을 바탕으로든 그쵸. 지혜를 바탕으로든 내가 지금 사는 거에 대한 책임감 정도는 느끼고 그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예를 들어서 독재로 갔을 경우에 후크 선장이 되는 거고, 그죠? 책임감이 너무 없으면 피터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웬디가 가장 이상적인 어른의 형태일 수 있어요. 그죠? 아이들을 돌보고,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그죠? 남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웬디가 주인공이네. 그죠? 작가가 제시한 거는 각각 어른들의 어떤 타입인 거죠. 그렇다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그쵸. 웬디는 어린 순수한 마음은 지니면서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잘 나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팅커벨도 역시 피터팬과 같은 족속이잖아요. 막 질투하고. 족속이라니까 이상한데 끼리끼리 돌아갔어 네버랜드로. 네버랜드. 그러니까 그 네버랜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좀 시사하는 거는 네버랜드 신드롬 좋은데 팅커벨과 피터팬의 단점은 배우지 말자. 그쵸. 그게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런 좋은 점은 좀 받아들이고 이런 나쁜 점들은 좀 경계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가지 트렌드 중에서 최열정이 뽑은 5가지 트렌드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고. 전 재밌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2023년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두운 전망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위기라면 위기인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예민하게 트렌드를 좀 파악하고 토끼처럼 좀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김남도 교수님은 교토삼굴의 지혜를 발휘하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교토삼굴?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도 원래 있는 사자성어인가? 요새 왜 그 내로남불처럼 새로운 사자성어들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있구나. 그래서 교활한 토끼는 숨을 수 있는 세계의 굴을 파놓는다라는 뜻으로 세 개나 파놓네.
지혜롭게 좀 준비를 많이 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혹시 토끼가 새집 살림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동심 파괴. 그래서 지난번 우리 머니 트렌드에서도 그랬고 이번 소빈 트렌드에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 동안 공부하고 잘 준비하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이제 저희도 그렇고 쓸공님들도 이제 다음 기회에 좀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또 쓸공 철학으로 마무리하게 되네요. 자, 교토 삼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쳐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